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잠깐만. 화면 보여. 왜 이렇게 주문할 때마다 이렇게 낯설고 참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화면 지금 되는지만 좀 잠깐 좀 확인 좀 할게요. 어, 혹시 화면 전환이 되나요? 보이시나요? 화면 바뀌는 게? 목소리로 좀 이게, 어, 보이시나요? 두 번째 수업으로 네,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클릭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사라지세요. 그래서 이게 목소리로 반응을 해주시면 더 좋긴 하거든요. 네, 잠깐만요. 선생님들이 좀 보이게 줌을 조금 해놓고. 네. 네, 제가 이제 제목은 아이를 잇다 COPN과 감각통합으로 질문하기라고 했는데 이게 감각 통합이 제일 그래도 선생님들이 무난하게 그래도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이기 때문에 감각 통합을 하고 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감각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거를 설명하지 않고 감각 통합을 설명하는 거는 약간 코끼리의 코만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여가지고 조금 이제 다른 설명들을 하고 선생님들한테 정말 궁금해하는 감각 통합은 제가 많이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오프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직접 해보면서 이제 경험해보는 게 더 중요한 거라, 이제 저는 지금 광주광역시, 저기 뭐냐, 경기도 광주 아니고, 전라도 광주광역시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올해 2년 차, 아니, 3년 차로 근무하고 있고, 원래 이제 특수학급에서 이제 2000년도에 발령받아서 특수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특수학교에서는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아, 여기는 내가 근무할 곳이 아니다. 그러고 다시 특수학급으로 나와서 일하다가 지금 이제 센터에 잠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제, 제가 이 감각통합이라든지 작업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 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억나는 첫 수업이 있나요? 인생에서 그게 좋았던 기억도 있고 나빴던 기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기억들 혹시 있나요? 다들 하나씩은 있으시죠? 저는 두 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기억이 뭐였냐면,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입학해가지고, 첫날, 첫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첫 인사를 한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은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였어요. 첫 인사가. 근데 정확하게 그 멘트였는지 사실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각인돼 있어요. 분명히 그 멘트였어요. 그래서 왜 이 말은 너희들은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3년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정서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공부만 해서 대학을 가기 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마라. 이런 류의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사는 것도 이제 첫날이었는데 첫날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 사람이 아니다. 저는 전형적인 문과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정말 이과적인 사고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게 그냥 정말 그 문과적 감성으로 그대로 오롯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엄마가 이제 입학 잘 했는지 이제 전화를 해주셨는데 그 고등학교는 입학 혹시 부모님들 오시나요? 저는 안 오셨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날 이제 엄마 전화를 통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다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그 밤중에 제가 이제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순창이거든요. 그 고등학교는 전주에서 나왔는데 순창에서 전주까지 그때 당시만 해도 택시가 잘 안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택시를 구하셔가지고 밤에 택시를 타고 1시간 걸려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저는 제 인생의 첫 기억이었고, 아직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 시간이 흘러가지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네, 강렬한 첫 수업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수업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 이 수업은 저는 아마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 수업이었어요. 이학적 검사. 작업치료과에 들어가가지고, 이학적 검사. 단어도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저는 이 수업이 너무 정말 재미없고, 정말 고통스럽다 싶을 정도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도 너무 책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이게 뭐냐면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가면은 그 사람의 몸이 어느 정도 각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를 어디까지 굽힐 수 있는지 움직일 수 있는지 모을 수 있는지 펼 수 있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검사를 하는 이 책의 첫 장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치료사가 산만해진 상태에서 클라이언트를 평가했다면 평가한 정보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클라이언트의 공간에 들어서기 전에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것이 흩어진 생각들을 정리해주고 클라이언트와 그 환경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제 과거에는 환자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치료에서 병원에서도 환자라는 말보다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일종의 고객이죠. 근데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사용을 한대요. 근데 이 의미에는 환자는 의사가 약간 또 주가 된다면 이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클라이언트의 의사나 그런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문장도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노크도 없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치료사는 병원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의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노크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크 없이 클라이언트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노크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이 무례하고 경솔한 행동이다. 아무리 클라이언트가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의 방문이나 신달머리 끝부분 또는 옷장문에 노크를 해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치료사가 그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이것은 존중과 사려 깊음을 보여주는 습관이다. 저 이 말이 너무 감동스러웠거든요. 마치 내가 왜 지금 이 순간 굳이 이 나이가 돼서 50이 다 된 나이에 왜 대학을 들어와서 대학원도 아니고 대학을 들어와서 왜 지금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그냥 버텨야겠다. 이게 뭐 이것의 끝이 뭐가 있는지 버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특수교사만 생각하고 3년 동안 계속 1지망도 특수교육과, 2지망도 특수교육과, 3지망도 저희 때는 3지망까지 쓸 수 있었거든요. 모의고사를 볼 때. 근데 그거를 3지망까지 다 특수교육과였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뭔가 특수교육이라는 게 어떤 제가 뭐 사회적인 어떤 통념 있잖아요. 뭐 봉사와 헌신 이런 게 아니라 특수교사야말로 어떤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고 그게 특수교사가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했었거든요. 다른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 4년 중에 제가 인상에 남는 그런 수업이 사실 지금 20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 있긴 한데, 이렇게 강렬하게 고등학교 1학년 첫 수업처럼 그렇게 강렬했던 수업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치료사를 위한 측정 및 평가라는 수업에서 너무나 강렬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오로지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특수교육만 생각했는데, 왜 특수교육과에 들어와서 20년이 넘게 특수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왜 정작 특수교육과에서는 첫 수업이 이렇게 강렬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어, 그러면서도 또 이제 사실 또 이제 제가 치료사가 되려고 작업 치료를 공부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특수교사로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뭔가 제가 계속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를 혹시 작업치료를 내가 공부하면 뭔가 그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특수교사 입장으로 좀 바꿔보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바꿨던 게 교사가 산만해진 상태에서 학생들을 만난다면 학생이 나에게 주는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교실에 들어서기 전에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것이 흩어진 생각들을 정리해주고 학생들과 그 환경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 교사는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선다.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을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순간을 귀하게 여긴다. 이것은 존중과 사려 깊음을 몸에 익히는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다. 요거를 한 곳에 적어 놓고 가끔 그거 뭐라고 그거 뭐였지? 정확한 문장이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찾아서 봐요. 제가 이때 당시에 이걸 읽고 나서 바로 떠오르는 걸 막 적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도 사실은 이것에 바탕을 둔 이야기들이라는 거. 근데 제가 또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에, 이게 왜 그 말이야? 라고, 고개가 갸우뚱해지신다면, 제가 풀어가는 제 방식이 아직은 설익고 공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라는 거. 요게 핵심이라는 거,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업 치료를 공부할 때 그 이론의 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작업 치료 처음 이제 그 아동 작업 치료라는 이제 수업이 있어요. 근데 아동 작업 치료라는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론의 틀이라는 거를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이론의 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특수교사로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잡탕, 짬뽕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이론의 틀이라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내가 교사로서 이론의 틀이라는 관점으로 아이들을 만났던 건 아닐까? 저는 좀 약간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의 틀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에 기반한 이론이 있고, 뭐 인지 학습에 기반한 이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행동과 학습 이론, 감각 통합 이론, 운동 학습 이론, 인지 재활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를 중심에 두고 그 클라이언트한테 지금 인지 재활 이론이 필요한 것인지 행동과 학습 이론이 필요한 것인지, 운동 학습 이론이 필요한 건지, 그 이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경을 내가 골라서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중재라든지 치료라든지, 뭐, 재활 방법을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동안 약간 조금 내가 너무 비전문적으로 잡탕, 짬뽕식으로 하는 건가 아닌가 하면 약간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게 있었는데, 저는 이 이론의 틀이라는 어떤 단어를 듣고 나서 약간 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론의 틀이라는 것이 한 학기 내내 동안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었고 제가 이제 어떤 정체성의 혼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약간 좀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서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약간 좀 재미있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해서 단어를 소개해 봅니다. 그러면 이론의 틀을 예로 든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씨 쓰는 속도가 느리고 연필 잡기가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행동주의 이론으로도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고 운동조절 학습 이론으로도 분석해 볼 수 있고 인지중재 이론으로도 분석해 볼 수 있고 감각통합 이론으로도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는 ABA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뭐 이런 데는 뭐 이제 기본 원인을 이제 강화나 이런 조건이 잘못 설계됐다고 보고 그럴 때 이제 강화를 어떻게 줄 것인지 아니면 정적 강화를 어떻게 줄 것인지 부적 강화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학습으로 이끌 것인지 이렇게 그게 더 중심이 그러니까 그걸 더 중심에 두고
설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운동 조절에서는 이 학생의 자세 안정성이라든지 손에서의 힘 조절을 더 중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세나 도구나 종이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획 단위로 어떻게 연습할 건지, 속도보다는 이제 좀 빠르게 쓰는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더 우선에 두고 보게 되거든요. 인지중재에서는 과제 분석을 과제 분석 단계에서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를 더 중점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각통합 이론에서는 이제 고유 수용이라든지 전정 감각이나 촉각 방어 이런 것들에서 또 중점을 두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뒤에서 얘기할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안경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일부인 감각통합 이론이라든지 감각통합 이론 전에 감각 처리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감각 처리가 있고 감각 처리 전에도 원시 반사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안경 중에서 그냥 하나의 안경을 오늘 소개해 드린다라는 거 그런 차원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감각통학 이전에 감각처리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선생님들한테 이제 어떻게 사실 이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감각통합이 뭔데? 그거는 그럼 그런 거는 애들 어떻게 가르쳐? 이렇게 사실 궁금해서 오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아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이 안경을 좀 약간 소개해 드리는 입장에서 오늘 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각 처리의 특성에서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거 조금 약간 이해해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도구를 하나 이렇게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COPM은 약간 평가 도구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제가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그게 그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국립특수교육원에 보면 들어가면은 이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개별화 교육계 가이드북이 있어요. 2016년도쯤인가, 2016년인가, 19년인가 만들어서 올린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학부모하고 상담하는 학기 초그 상담 자료에 이런 비슷한 형식이 있어요. 저는 그게 그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혹시 그분도 이 형식을 조금 따온 거 아닐까 싶었는데, 아쉬운 게 그 자료는 처음에 기초 상담할 때 자료로만 써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평가 자료는 기초 상담이 아니라 마지막 평가 단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오늘 연수 과정으로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먼저 이 연수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제가 이제 저희 카톡방에 실천 특수방에는 이제 사진 이미지로 올렸잖아요. 근데 실천 특수 카톡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종이에다 그냥 막 쓰셔도 돼요. 그냥 이거는 제가 예시거든요. 근데 이 연수를 통해서 혹시 선생님들이 기대하고 들어왔거나 이 연수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던 거라든지 그냥 이거는 정답이 없으니까 뭐 이것도 보여달라고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혹시 이게 얘기해주고 싶은 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분 여쭤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그냥 한번 지금 적어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 맨 설명을 듣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개만 썼는데 이제 이거를 뭐 예를 들어 학생 이해에 대해서 뭐 두세 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10개를 다 이걸 쓸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영역들을 뭐 하나씩 써보셔도 되고 2개씩 써보셔도 되고 그냥 5개만 써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일단은 내가 이 연수에 대해서 기대한 거나 이제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이제 뭐 이게 제일 답답했다. 난 이건 제일 뭐 그런 문제를 떠오른다면 그런 걸 적어주시도 좋아요. 좋아요. 이제 이런 분류는 정답은 없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갑자기 뭘 하라고 그러면 너무 막막하실 것 같아서 그냥 예를 든 거거든요. 그래서 항목을 추가해도 되고 지워도 돼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짧아도 괜찮고 많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막 쭉 일단은 막 다 적어요. 그런 다음에 그 적은 거를 막 점수를 줘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집중을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애가 우리 반 애가 누구 이제 딱 그 모든 아이를 한 아이를 딱 생각해서 그 아이가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헷갈린다. 뭐 이런 거 적어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예를 들었거든요. 절대 이걸 적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한 5개도 적을 수도 있고 10개도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최소 그래도 5개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 펜으로 잠깐만요.
야, 야. 여기에다가 이제 뭐 지금 펜 쓰기가 잘 안 돼가지고 여기에 중요도를 학생 이해다 뭐 예를 들어 나는 이게 더 정말 중요한 나한테 중요한 문제다 10점 학부모사인데 난 이거 똑같이 이것도 똑같은 중요한 문제야 나한테 그럼 똑같이 이것도 10점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10 뭐 9, 9, 8, 7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종이에다가 제가 적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선생님들 적는 동안에 난방 좀 다 적으시면 손 이렇게 이모티콘 해주시면 다 적으신 것 같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 좀 여기가 좀 추워서 난방 좀 잠깐만 올리고 올게요. Recording in progress. 자, 그 생각을 오래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분 동안만 적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26분이거든요. 28분까지만 적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8분이 돼서. 자, 이 COPM은 제가 아까 놓쳤는데, 이거는, 어떤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업치는 클라이언트 중심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 중심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서 참여한 삶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모든 영역을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환경, 작업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물어보는 그런 질문 도구예요. 이 질문 도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목표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진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가 삶에서 무엇이 진짜 실제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도구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도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현재 처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중요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업 치료의 약간 좀 핵심적인 질문 도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개별화 교육 가이드북에 요거를 약간 응용해서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응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도구가. 근데 그걸 제가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부분은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수행도와 만족도를 나중에 평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쪽에서 하게 돼요. 오늘 연수를 거의 마지막 마무리쯤에서.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작업 치료가 그러면 이제 뭔지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좀 잠깐 말했지만 작업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여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약간 우리의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의 통합하고 약간 좀 비슷하지 않아요? 느낌상? 네, 이제 바로 이 참여를 다루는 게 작업 치료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한 치유와 참여의 회복이 이 작업 치료 철학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치료의 이제 철학이 아무튼 예. 그런데 이제 이 작업의 치료에서 그러면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일상생활 활동,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이 있고, 수단적 일상생활이 있고, 휴식과 수면, 건강관리, 교육, 놀이, 일, 여가, 사회적 참여, 이 모든 거를 다 작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업 치료가 다루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좀 힘들고. 우리나라 약간 비인기과라서 커트라인은 높지 않지만 공부할 건 너무 정말 많은 저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요거는 예전에 제가 제 연수 들으신 분 중에는 소개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작업 치료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업 치료사들이 이제 작업을 하는지를 이렇게 소개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위기교실과 위기학생 관리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학교 작업 치료사가 하는 일인데 신경아라는 분이 학지사에서 이제 출판해가지고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경아라는 분이 기독초등학교에서 일반 초등교사 하다가 남편이 미국에 가게 되면서 본인도 미국을 갔다가 본인이 이제 이렇게 그래도 나름 이제 기독초등학교가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일종의 약간 메카처럼 저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 통합교육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통합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기독초등학교는 통합교육이라고 하기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학교 기반 작업치료사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막 작업치료사가 중점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그렇게 서로 연계돼서 움직이는지가 약간 좀 예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저는 좀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약간 잠깐 소개드려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작업 치료의 영역이 있는데 그 작업 치료는 그 작업을 다루기도 하지만 환경과 맥락을 다루기도 하고 수행 패턴을 다루기도 하고 수행 기술을 다루기도 하고 클라이언트 요소를 다루기도 해요. 근데 이것들이 다 하나의 교과들로 이제 일상생활도 따로 있고 건강관리 따로 있고 이제 교육과 일 놀이는 이제 아동 작업 치료에서도 따로 있고 환경 요소 개인 요소 따로 또 있고 수행 패턴과 기준을 공부하는 게 또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또 해서 이렇게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작업 치료의 영역들에서 이 작업이라는 건 한 부분이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잠깐 소개를 드려요. 그러면 작업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 좀 저는 이게 이거를 보면서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한 게 이 작업에서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하고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 있잖아요. 요게 저는 특수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일상생활 교과라는 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총론에 보면 일상생활 교과의 총론에 보면 이제 그 영역을 특수교육에서 일상생활을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 적응으로 나누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업치료에서 작업에서 일상생활 활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하고 수단적 일상생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기본적 일상생활은 정말 최소한의 거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인 거. 옷을 입고, 뭐, 밥 먹고, 뭐, 이제 이렇게 방에서 이제 뭐, 부엌으로 이동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다지 일상생활은 다 이제 뭐, 타인 돌보는, 뭐, 아이를 돌본다든지, 뭐, 동생을 돌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타인을 돌보는 거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또래 친구, 이렇게 도움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돌본다든지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의사소통을 관리한다든지 뭐 운전을 한다든지 지역사회에서 뭐 우리 집에서 마트를 갔다 온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수단인 거예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되게 혼선이 있고 가르치기가 내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가르치는데 혼선이 있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단적 일상생활을 가르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 일상생활에서 먼저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수단적 일상생활을 병합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일상생활 안 되니까 수다적 일상생활은 나중에 해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플러스에서 수단적 일상생활을 봐야지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는데 수단적 일상생활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좀 순서나 방향이 조금 안 됐을 때 그거를 아이의 어떤 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접근하는 방식이 혹시 다시 재점검이 필요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도 있어요, 아예.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책이 있거든요. 이걸 한 학기 동안 배우거든요. 근데 되게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이 부분에도 좀 치료적인 것도 있어서 이제 그냥 교사 입장에서는 좀 걸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좀 의미 있게 봤었고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게 건강관리, 휴식과 수면, 교육, 일, 놀이, 여가, 사회 참 있는데 이런 거를 약간 좀 뭉뚱그려서 5개로 나누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일상생활 교과라는 게 생기긴 했는데 선생님들이 실제로 교육에서 적용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게 그것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소개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수행 기술, 요게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 주로 가르치는 거하고 약간 좀 연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대학 때 공부를 많이 열심히 못해서 그런지 너무 이거를,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과제 분석, 를 대학 때 배웠었고, 과제 분석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걸 분석하긴 했었지만, 그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눈이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에서 일상생활하고 관련되는 그래서 그런 걸 짜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학습이 아니라. 근데 그럴 때 내가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약간 애매모호하게 교육 계획을 짜고 그랬던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되게 엄청 세밀하게 나눠져 있고 하나하나 예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약간 특수교사 한 10년 차 이상 되면 요런 거는 특수교사 역량 강화 연수로 한번 실제로 분석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연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되면 멘토로서 선배 교사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연차 선생님들을 약간 멘토 역할을 하기도 더 좋고 아니면 또 아니면 특수학 이렇게 통합학교 선생님들하고 어떤 이야기들 할 때도 좀 더 구분이 명확하니까 설명하기 더 좋고 그렇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짧게 그냥 한번 이런 것이 있다 그냥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까지 다 다루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작업치를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발도르프 교육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신규 때부터 계속 발도르프 교육을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사람의 어떤 이제 신체와, 그러니까 일종의 마음, 감정, 정서, 이제 그런 것과 정신, 이런 거 이제 세 개의 우리 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서로 조화롭게 될 때, 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동의 7년 주기라든지 어떤 수업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설계되거든요. 그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발도르프계의 약간 특수교육과 일종의 학습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기초학습 부진이라든지 이게 발도르프계의 특수교육과 일반 교육 사이의 경계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발도르프 도움 수업이거든요. 근데 이 발도르프 도움 수업을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특수교사니까 이제 계속 공부하다가 우리 장애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그 설명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물어보면 학교 작업치료사랑 이제 상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학교 작업치료사가 뭐야?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는 알아도 솔직히 작업치료 선생님들 혹시 잘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런 작업치료라는 제가 병원을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물리치료사 말고 작업치료를 들어본 게 저는 그게 몇 년 전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되다가 작업치료 처음 들었는데 학교 기반 작업치료사하고 상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작업치료가 뭘까 이제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작업치료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거 특수교사가 하는 일인데 이게 왜 작업치료사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제가 스스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년 넘게 특수교사로 일을 했으니까 약간 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수교육과 작업치료를 한번 커리큘럼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왜 헷갈리는지 좀 이유를 찾고 싶어가지고 이제 대학에 이제 꼭 이거는 아닌데 이런 종류의 것들을 이렇게 대학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요런 정도로 약간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특수교육은 배울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거라면 작업치료는 구조에서 실제로 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지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상 실습을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또 이제 이게 치료를 빼고 또 특수교육하고 일반 통합교육하고 이걸 또 하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작업 치료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작업 치료사도 미술 수업하고 체육 수업도 하고 글씨 쓰기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특수교사도 가르치는데 하면서. 근데 그래서 근데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뼈대를 세우는 걸 돕는 건 작업치료사. 그러니까 이제 작업치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른 그 사람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작업치료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뼈대를 세우는 게 작업치료라면, 거기에 살을 채울 수도 있도록 돕는 거는 특수교사고, 이것이 움직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삶이 되도록 하는 공간은 바로 가정이 아닐까, 이제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렇게 중심을 두고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 수업에서도 수공예 수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특수학급이어도 저희 반 애들하고 이렇게 바느질 같은 것도 수틀 이용해가지고 바느질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손가락 이용, 뭐 손가락 뜨기 같은 것도 해봤었고, 여러 가지 뭐, 아무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약모를 이용해서 약모 뭐 펠트 만들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수업들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 작업 치료에서 수공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작업 치료는 수공예가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공예라는 건 사람한테 이제 이게 이제 작업 치료가 사실은 이제 물리 치료는 병원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물리 치료. 왜냐하면 손상된 환자의 재활을 목적을 둔 게 물리 치료예요. 근데 작업 치료는 뭐였냐면 18세기 말에 그 정신 의료 환경이 그러니까 정신 질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감금이나 수용소에서 감금되거나 통제된 환경에서 심지어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감금돼 있는 상태에서 소위 치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수용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신의료에 관련되는 의료 종사자들이 노작과 수공회를 통해서 다시 삶의 주체를 살면시키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 의사가 바로 처음 이거를 이제 이게 도덕적 치료라고 하는 건데 필립 페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100년 전에 그거를 이제 도덕적 치료라는 이름하에 수공예라든지 노작 활동 이런 거를 정신질환자들한테 이제 그걸 했더니 의미 있는 향상이 되었다. 삶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작업 치료의 태동이에요.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치료랑 달라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작업 치료 수공예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루어지거든요. 수공예를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종이공예는 어떤 환자에게 적합하고 어떤 환자에게 부적합하고 뭐 섬유공예는 어떤 환자에게 적합하고 어떤 환자에게 부적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적을 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제 이거를 이제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상태의 그 사람의 특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참여 욕구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수공예를 선택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근데 이게 바로 일상생활을 분석하는 작업치료사가 가진 약간 특화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그 수행 기술과 수행 처리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수행을 보는 작업치료사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치료사나 교사라는 정체성에서 혼란을 만약에 느낀다면, 그거는 그게 이제 누군가의 전문성이 모호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아이의 삶, 그러니까 우리 교사니까, 아이의 삶이 원래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저는 이제 선택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특수교육이나 작업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쭉쭉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그 감각 통합을 말씀하기 전에 이제 감각 처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감각 처리 도구와 관련된 거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아이들 이 도구를 보면서 와 이거 학기초 그러니까 기초조사라든지 개별화 교육 이렇게 세울 때 이거 자료를 참고해봐도 좋겠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도구를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감각 처리 이론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듄의 감각 처리 사분면인데 이 감각 처리라는 거는 어떤 게 정상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사분면의 어딘가에 속해 있고 내 환경이라든지 맥락에 따라서 그 위치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저희 왜 감정 그 무슨 사분면 있잖아요. 감정 해가지고 막 이거 있는 거. 그것도 어떤 한 부분에 우리가 상태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약간 좀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감각처의 사분면에서는 이거를 사람마다 감각을 느끼는 민감도나 그 민감도에 따라 반응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조금 아주 건강이라든 이런 게 좀 상태가 좋지 않은 거 아니면 보통은 어떤 약간 조금 한쪽에 치우친 경향성이 사람들마다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수동적인 이쪽으로 갈수록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약간 수동적이라는 건 피한다거나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능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고, 그리고 역치가 있는데 감각을 알아차리는 속도가 역치가 높으면 이제 컵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 물방울이 역치라고 보면 이 컵이 크면 물방울이 한 방울 들어와도 바닥에만 차는데 컵이 작으면 물방울이 한 방울만 들어와도 금방 차잖아요. 이걸 역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역치가 낮으면 감각작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아주 작은 감각에도 아야! 이러고 역치가 높은 애들은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말 불러도 선생님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역치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근데 이게 또 이제 이 역치에 그럼 역치가 높은데 수동적으로 이게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고 능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적인 애들은 약간 조금 회피하거나 이렇게 감각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이렇게 멀리 물러나거나 이러니까 약간 조금 어떤 면에서 조금 게으르다고 봐야 되나? 무관심하다고 봐야 되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이제 능동적인 아이들은 계속 돌아다니니까 막 정신없어 보이고, 왜 저래?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빠르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이니까. 뭐, 이거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 일종의 ADHD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과잉행동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은 약간 좀 추구자 쪽에 좀 가까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방관자 같은 경우에는 불러도 애가 잘 반응을 안 해요. 제가 한 세 번 정도 불렀는데도 그중에 한 번 정도 반응할까? 뭐 요런 정도밖에 반응을 안 해요. 이런 아이들이고 쭈구하는 아이들은 너무 계속 끊임없이 정신이 없어요. 계속 움직이고 뭔가 계속 만지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그리고 예민자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놀래요, 애가. 그리고 쉽게 놀라고 너무 자주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계속 이렇게 막 깜짝깜짝 놀라는 아이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 회피자는 시끄러운 걸 좀 싫어하는 걸 적극적으로 피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 시끄러울 때 이제 예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 반응 보이는 게 아니죠. 아무튼 어 수동적으로 이제 빨리 이렇게 피하는 아이고 이제 얘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피하는 아무튼 이게 좀 애매한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분면이 있다라고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도 그걸 해석해 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문제 행동이라고 말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문제 행동이 아니라 감각 반응이다. 우리가 이제 요런 차원으로 조금 보면 좋겠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과민 반응 이제 촉각에 대해서 이제 이게 감각 처리가요. 이제 한 아이여도 어떤 아이 그 아이가 촉각에서는 과민 반응을 보이는데 청각에서는 회피 반응을 보인다거나 막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게 감각이 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혼란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처리 과정이 그러니까 촉각적인 거에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만, 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반팔 입으면 짜증내고, 저희 반 애가 그랬거든요. 어느 날 얘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너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 생각해보니까, 혹시 옷인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얘가 항상 계절이 바뀔 때 그렇게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옷 갈아입는 것도 싫어하고 이제 그러니까 긴팔에서 반팔로 반팔에서 긴팔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촉각적으로 예민한 거죠.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그걸 이제 짜증을 푼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아니면 입도 일종의 촉각이거든요. 입에서 어떤 특정 질감들을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과민 반응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과소 반응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 뭐가 묻었어도 모르고 옆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가 옆에서 어 이렇게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자기가 부딪혀 놓고
네, 부딪혀놓고 못 알아차려. 근데 또 재밌는 게,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촉각적인 거에서 또 감각이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표피 감각이라고 하는데, 표피 감각은 예민해요. 그래서 살짝만 스쳐도 막 아프다고 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안쪽에 더 들어가는 깊은 감각이 있어요. 근데 그 깊은 감각은 둔한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세게 친 거는 몰라요. 자기가 세게 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불일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애가 좀 이제 선생님이 볼 때 답답한 거죠. 자기는 다른 사람을 쳐놓고 자기는 안 때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스쳐도 때렸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감각 처리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그러면 도와줄 방법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예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예시로 제가 요렇게 이제 감각 처리 유형에 따라서 요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그냥 이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글씨가 틀렸네요. 감각 통합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해야 되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감각 처리고 감각 통합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제가 편집하면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 감각 처리와 관련되는 검사 도구가 있는데 이게 감, 음, 감각 프로파일이라는 제가 다른 사이트는 잘 모르겠고 여기가 한국 심리 주식회사라는 사이트거든요. 여기에 이제 감각 프로파일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여기에 샘플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아마 구입을 하려면 어, 제가 지금 나중에 20부 이상 구매를 해야지만 되거든요.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아이가 예를 들어 감각통합 센터에 다닌다면 아동발달센터라든지 감각통합 센터에 다닌다면 요 도구를 한번 검사해 보시라고 권유해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냥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니라 통합학급 예를 들어서 전년도 작년에 가르쳤던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체크해 달라고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 만나는 아이인데 작년에 가르쳤던 선생님 아이에 대해서 잘 알 거잖아요. 그냥 그 아이한테 한번 그 아이 선생님한테 체크해 봐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체크하는 거거든요. 내 아이는 사고 나기 쉬워 보인다. 뭐 색칠하게 글씨 쓰기 또는 그림 그리기 할 때 성급하게 한다.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과도하게 위험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존감이 낮은 듯하다. 너무 진지하다. 이런 거를 거의 항상 자주 절반 정도 가끔 거의여서 이걸 다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부모님한테만 하는 거는 별로 권장하진 않아요. 부모님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존에 가르쳤던 아이들이라면 근데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도 정확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도 해보시고 부모님도 해보시고 뭐 이렇게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참고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 처리에 관련돼서 주의 집중 반응과 관련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내용들이 보면은 제가 아까 뭐, 뭐, 저등록, 감각 추구 막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이제 RG, SN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 항목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이제 이게 뭔지는 나중에 이거 검사를 하고 나면 검사 결과가 이거에 따른 이건 샘플이라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검사 도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학생은 특별하게 뭐 추구자인지 회피자인지 민감자인지 방관자인지 감각 처리에서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감각 처리에서는 어떻고 시각 처리에서는 어떻고 촉각 처리에서는 어떻고 움직임 처리, 구강 감각 처리 그럼 행동에서는 뭐 감각 처리 뭐 이런 이제 사회정서 반응, 주의 집중 반응 얘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또래보다 매우 많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방관자 쪽이 제 또래보다 제일 많고 촉각적인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감각 처리나 주의 집중에서 조금 특별히 더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추구자, 회피자, 민감자, 등록자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분석을 해줘요. 아래쪽에.
이제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추구 뭐 좀 적을 거 있으면 적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러면 이제 이 학생의 패턴에 대해서 약간 좀 방관자가 좀 더 많긴 했잖아요. 회피나 방관. 그럼 이제 이런 이 아동의 감각 프로파일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얘는 이제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나온 애가 근데 이제 검사하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특별히 더 많이 나온 거를 조금 일단은 모든 걸 다 목표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거를 먼저 저희가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추구는 회피는 해서 민감 그 등록에 있으면 이 아이는 특별히 이 부분이 좀 더 어려웠던 거잖아요. 등록 또래보다 많으면서 점수 다른 아동의 감각을 많이 놓치고 보면 아동이 무관심하고 힘들어가고 자기에만 몰두하는 것 같고 기복이 없는 무딘 정세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할 때 아동은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자극을 탐색하지 않기 때문에 산만한 환경에서 관심 있는 과제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빠르게 제시되거나 낮은 강도인 자극에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느리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감각을 좀 쉽게 놓칠 수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숙제나 이렇게 뭐 하라고 했을 때 다 놓치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그래서 선생님 여러 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다 놓친 거죠. 그러니까 애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성실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추구자에 대한 이제 목표 이런 예시들이 있고 이제 이 아이는 아까 방관자였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 또래보다 많은 등록에서 이 부분은 안 나왔네요. 근데 아무튼 이제 얘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회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럼 회피에서 보면은 얘는 이제 근데 저는 회피보다 약간 그 아이에 다르게 이 부분이 좀 재미있었어요. 민감보다 등록에서 등록에서 이제 또래보다 감각 경험 이제 등록에서 또래보다 이제 점수에서 많은 등록이 이제 낮다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시각적 단서를 더 두드러지게 만들고 캡이니까 서랍에 라벨을 붙이고 나중에 검토하고 처리할 것을 메모하고 메모를 체크할 거울을 활용하고 중요한 물건들을 눈에 띄는 것을 보관하고 뭐 이렇게 밝고 선명한 장난감 선택하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촉각적인 것들에서 다양한 질감 제공하고 알아차리기 위한 이런 단서들을 제공하고 화상을 예방해 온수나 낮은 온도 설정하고 뭐 이런 일기의 온도를 기울이는 방식들의 수업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예시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도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그 결과지에 같이 이걸 이제 예시니까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아동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결과지로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검사 결과지를 20개를 사면 20개 결과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온라인상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결과지를 받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체크를 하면 그 결과지를 다 프린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20개라서 제가 직접 사보진 않았고 강의 듣는 과정에서 이거를 수업을 들었는데 이거 검사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고 학기 초 개별 상담에 참고 도구로 사용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래도 주의할 점은 이거는 하나의 그냥 참고 도구지 그 학생을 확정 짓는 도구는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엄마가 집을 나갔다.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애가 집을 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애가 예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일 때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상태에서 어떤 걸 도와줄 수 있고 통합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가정하고는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가정 지원이나 통합학교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 아이디어나 개별화 협의 시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그냥 저희가 약간 그래도 이 내용 중에 저희가 또 아는 것도 있잖아요. 이 아이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근거를 되게 필요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근거 자료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예시로 한번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었고
그럼 이제 이 감각 처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감각 통합이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감각 처리는 그 사람의 처리하는 방식이라 감각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감각 통합은 이런 이제 아동 발달 이런 모습, 피라미드가 있다면 여기에 중추신경계는 생존 반응과 관련되는 원시 반사 영역이거든요. 그 반사 영역이 통합이 되면서 이제 그 통합하면서 중복적으로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계속 촉각적인 반응 그 균형 감각이거든 일종의 전전 감각이 전전 감각 균형 반응 그다음에 고유 수용성 감각은 일종의 운동 감각이에요. 근데 이 운동 감각은 일종의 그러니까 근육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와 관련된 무거운 걸 들고 내리고 이렇게 무거운 것과 가벼운 걸 구분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유 수용성 감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왜 무거운 물건을 들었어요. 아니면 이제 무거운 돌을 들었어요. 그 무거운 돌을 들 때 저희가 계산하지 않잖아요. 이 돌을 들 때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어떤 힘을 근육에서 쓰잖아요. 근데 이 똑같이 생긴 어떤 모형이 있어요. 근데 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나는 그게 모형인지 모를 때는 그 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근육을 쓰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쓰게 되잖아요. 그, 그럴 때 이제 약간 재미있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고유 수용성 감각에 의한 운동 작동 방식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중추신경계의 그 원시 반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촉각적인 것들, 정전 감각적인 것, 고유 수용성 감각들이 통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감각 통합이에요. 이게 서로 막 얽혀 있거든요. 원시 반사랑 감각 통합이. 근데 이제 감각 통합의 기반은 촉각, 균형 감각, 운동 감각 일종의 다른 일반적인 말로 한다면 전전감, 고유 감각을 일반적인 단어로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한데 이게 이제 학습이 맨 꼭대기에 있다면 그 학습을 위해서 이 아래쪽의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밑바탕이에요. 근데 제가 특수학교에서 별로 근무하지 않았지만 3년 동안 근무해 보면서 아 특수학교 애들은 중추신경계 쪽에서 어려움이 있네 그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작업치료에서 공부한 원시반사의 발도르프 도운 수업이란 작업치료 공부하면서 아 여기에서 통합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되는 건 좀 우프에서 조금 더 다뤄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거를 옆으로 된 표로 좀 이제 감각 통합만 또 더 떼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 전전 감각 이게 전전 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 촉각 감각이 통합이 되면서 이 통합 과정에서 눈 운동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균형이라든지 근육의 긴장도 톤을 조절하는 거라든지 이런 안정감들이 이제 이렇게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발달하면서 내가 신체를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쯤 애기들이 막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뭐 냄비 속에 들어가 본다든지 싱크대 문 열고 들어간다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옷장 열어가지고 막 들어가고 이게 이때 그 신체 지각을 위한 활동들이거든요. 자기 몸에 내가 지금 내 몸은 이만큼이구나. 내 몸에 아픈 이렇게 내 몸은 아픈 여기구나. 내 몸의 뒤는 여기구나. 내 몸은 옆에 여기 있고 이쪽 있고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이 탐색 과정에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신체를 지각하게 되고 양쪽을 물건을 들고 처음에는 애기들이 한 2세 정도까지는 물건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들고 왼쪽에 있는 거 왼쪽으로 들고 이쪽에 뭐 이렇게 뭐 새가 이렇게 뭐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못 하거든요. 2세 애들은 통합이 되면 이렇게 방향을 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양측이 통합하는 거예요. 신체 양측이 통합되는 거. 그게 돼야지만 손을 협응하게 되거든요. 손을 협응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우세손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세손이 발달하는 거는 한쪽이 주된 작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 병뚜껑을 열 때 한 손이 돌린다면 한 손은 움직이지 않고 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협응이 안 되는 애들은 못 열어요.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못 열잖아요. 근데 얘는 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양측 협응인데 이게 이제 3단계에서 어느 정도 통합이 되면 눈손 협응이 되고 그러면서 목적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때부터 이제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돼야지만 그것의 최종 산물이 집중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눈손 협응이라든 시지하게 되는 목적 있는 행동이 제대로 안 될 때 말하기나 언어가
제대로 발달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목적인 행동을 하고 그냥 3세 아기들처럼 눈에 보이는 순간 튀어나가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 목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감각적으로 뛰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말하기는 목적 있는 말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이나 언어는 이 아래쪽에 있는 눈손 협응이라든지 시지각이라든지 목적인 행동이 되어야지만 이 말하기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 7세 이후에 드디어 내가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할 준비가 되는데 학습할 준비가 된다는 거는 집중할 수 있고 무언가를 구조화시킬 수 있고 내가 난 할 수 있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걸 자아 조절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학문적 추리력도 가질 수 있고 신체랑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분화된다는 거는 더 정교하게 쓸 수 있게 된다는 거, 소근육이 발달한 이렇게 이런 이걸 뇌 분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종 산물이거든요. 그게 이 최종 산물이 우리가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이쪽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습을 하지 말자는 아니고 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조금 생각하고 그리고 학습을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근데 사실은 외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작업치료사가 이 부분을 설계해주고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특수교육 일상생활 교과에서 이 해설서에 보면 신체 조절과 이동이라는 그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신체 조절과 이동은 신체와 움직임을 이해하고 신체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동하고 바른 자세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앞부분에서 말한 운동 발달이나 자세 반사, 그러니까 감각 통합이 되면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일종의 자세 반사라고 보는데 이게 돼야지만 신체를 목적 있게 조절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정말 많은 맥락이 빠진 상태에서 해설을 하니까,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이걸 왜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시에서도 보면은, 어떤 이제 목표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목표 행동들도 목표 행동에 가기 위한 그 전 단계들이 쭉쭉쭉쭉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특수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그 목표 행동이 안 되는 전 단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목표 행동만 사진으로 딱 찍어놔 버리면 안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지도서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목표 행동을 쪼개는 거를 누군가 전문적으로 그거를 분석해주고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던지, 아니면 누군가, 협업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주던지,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교사가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해야 된다는, 이게 투수교사의 짐을 덜어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들의 원시 반사가 남아 있거나 감각 통합적인 상태에서 아직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동작들 다 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엉터리예요. 이렇게 발이 삐져나오면 감각적으로 예민한 애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안 누워 있죠. 뛰쳐나가죠.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이렇게 하면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애들은 선생님들 허리 디스크에서 얼려요. 근데 이거는 몸에 근육이 있거든요. 근육을 그러니까 그 교사나 그 치료사가 힘을 많이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쭈르륵 돌아가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대로 이거를 예시를 보여줬는데 그 방법이 없이 저렇게 하면은 완전 힘들고 애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직접 해봐야 되는 거라 해보면 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조금 이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제 그러고 사실은 이 동작이 되기 전에 이 특수학교 애들은 신체에 대한 감각을 먼저 익혀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신체에 대한 위치 감각은 내 몸을 꽉 감싸는 거에서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 템플 그랜딘이 대학교 때 그 압박하는 기계를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혹시 아세요? 템플 그랜딘이 만든 그 템플 그랜딘
뭐 검색해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 사람이 감각적으로 너무 예민하고 힘드니까 압박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이제 텐드럼이 오거나 그럴 때 그 기계에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일종의 그 신체를 내 감각은, 내 몸은 여기 있어. 이걸 딱 완전히 느끼게 해서 안정감을 느껴주게 하는데 그게 일종의 엄마의 태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게 김밥 말기 같은 거죠. 우리 애기들 어리면 이게 막 똘똘똘 말아가지고 막 꾹꾹꾹꾹꾹기도 해주고 아니면 김밥 말자 막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이불에 이렇게 딱 집어 넣어가지고 그네 같은 거 저는 태워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위치 감각에 도움되는 활동이거든요. 아니면 터널인데 좀 좁은 터널을 이동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좀 이렇게 김밥을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꾹꾹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누르는 건 아니지만 살살 누르는 거는 아까도 말했도 표피 감각이 예민한 애들은 더 화가 나거든요.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제가 이제 아기를 자연분만을 했는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안 낳고 조산원이라고 해서 자연분만을 하는 아무튼 그런 곳이 있거든요. 병원은 아니고 조산원이라고 있는데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기를 낳기 전에 이게 진통이 올 때 조산사님이 남편한테 제 등을 쓸어주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등을 살살 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완전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저희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조사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꾹 누르듯이 이렇게 꾹 누르듯이 이렇게 쓸어주는데 그게 약간 혈압기 재는 때 이렇게 꾹 누르잖아요. 약간 그런 정도의 압박이거든요. 그렇게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통증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앉아요. 완전히 가라앉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라앉거든요. 근데 살살 쓰잖아요. 그러면 그 감각들이 막 완전 이렇게 바늘 놓치듯이 막 다 살아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로 제 그 경험으로 자폐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예민한 순간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반 아이가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그 아이랑 어느 정도 레포를 형성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아이가 반에서 너무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교실로 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막 울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옆에서 얘가 좀 진정되는 그 타이밍에 제가 이제 이렇게 등을 이렇게 쓸어줬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살살 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는 약간 조금 이렇게 꾹꾹 누르듯이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내가 조산사님이 내 등을 쓸어줄 때처럼 얘가 편안함을 느낀 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먼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하나의 예시로 그래서 그 감각통합 이전에 이제 감각통합과 이렇게 막 맞물리는 게 원시반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 원시반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긴장성 이래서 균형감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고개를 들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드는 것과 관련된 목을 가누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만 들게 하는 수업을 했었어요. 저희 반 애들은. 그러면 고개만 못 들어요. 허리까지 다 들어요. 그러면 여기가 분리가 안 된 거예요. 네, 이런 거를 분리되는, 이것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그냥 그 일상생활 신체활동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 긴장성 미로 반사의 가장 초기 그거를, 통합시켜주는, 일종의 통합을 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예요. 이게 아기 자세거든요. 근데 이 앉아서 아기 자세? 근데 요게 하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뒤로 넘어갈 때도 이 책에서는 그냥 있는데 사실은 교사가 뒤에서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언제든지 받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되는 애들은 몸을 완전히 뻗어버리거든요. 통합이 되는 애들은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걸 통합시키기 위해서 또 뭐 짐볼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공받기 활동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련되는 활동들은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대문자로 TLR 컴마 하고 대문자로 OT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방법은 엄청 많은데 이걸 왜 하는지는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게 이렇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이 갈란트 반사는 척추 반사와 관련되는 것. 이게 남아있는 아이들은 계속 몸을 거기서 꼼지락거리는 아이들. 계속 이렇게 해서 등에 안 붙이고 계속 등 앞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책상 이렇게 오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의자에 등을 못 붙이는 거예요. 애가 산만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야뇨증 있는 애들이 많아요. 늦게까지 소변 잘 못 가리고 아니면은 학교에서 소변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아이들도 갈란트 반사하고 좀 관련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갈란트 반사를 제가 영어로 안 적어놨네요. 아, 스펠링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갈란트 반사. 한국어로는 잘 안 나와요. 요즘 조금 한국어로도 조금 몇몇 분들이 이제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외국 자료들이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OT로 해서 뭐 아무튼 이제 뭐, 일단 TNR로 해서, 아니면 리플렉스, 반사, 리플렉스로 해서, 리플렉스, OT,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관련되는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갈란트고, 이 갈란트 반사가 남아있으면 아이들이 힘든데, 이렇게 엉덩이 걷기라든지, 이렇게 손발 걷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유튜브로 제가 이제 캡처하기 때문에 그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게 엉덩이 어깨는 앉은 자세에서 엉덩이를 움직여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누워서 방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갈란트 반사, 통합과 관련되는 거예요. 애들이 방바닥에 교실 바닥에 누워서 돌아다니면 애가 산만하고 왜 저러지가 아니라, 아, 제가 통합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한번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거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구조화 시켜서 수업 전이라든지 아니면 통합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통합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을 먼저 하게 한 다음에 들여보내주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일시적으로 통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쥐기 반사나 뭐 이제 물기 반사랑 이렇게 남아 있으면 계속 뭔가로 문다든지 뭐 손을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연필을 제대로 못 쥔다든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남아 있으면 이런 루틴 리플레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이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에다 구슬 같은 거 상자에다가 구슬을 막 깔아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호두를 추천하기는 하는데 호두가 구하기 힘들지 않은데 호두를 구하면 호두를 왜 할아버지 연세 드시면 호두 짚고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나이 들수록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근데 그게 일종의 쥐기반사 관련되는 거거든요. 다시 퇴행하는 거거든요. 이걸 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들이 안 되는 애들. 그러니까 주먹 쥐 했을 때 이렇게 주먹 쥐는 거는 어느 정도 통합이 됐는데 어린아기들은 주먹 쥘 때 이렇게 쥐거든요. 이게 분화가 안 된 거예요. 그 쥐기반사가 남아있는 애들이거든요. 그 아니면 연필 잘 못 잡는다든지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그리고 물건을 항상 이렇게 아니 꼬집는다든지 이렇게 움켜쥐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다 쥐기반사가 남아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한번 잡으면 잘 못 나요. 쥐기반사가 남아있어서. 근데 쥐기반사 남아있는 애들은 손등을 이렇게 쓸어주면 그게 이렇게 펴지거든요. 약간 이제 살살 말고 약간 이렇게 이 근육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한다니. 근데 평소에 통합시켜주기 위해서 구슬을 여러 개 놓고 상자에 놓고 손바닥으로 막 굴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호두 같은 이렇게 주무른다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아니라 놀이처럼 즐겁게 해서 좋은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걸 하니까 애들은 알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걸 하니까 내가 뭔가 편안해진대 그 경험을 계속 아이들한테 쌓아줄 수 있게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감각 통합을 위한 몸 활동의 핵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운동 발달의 기본 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핵심들은 그러니까 신체 인식, 공간 인식, 방향 인식, 그다음에 균형 감각, 특히 막 뛰어다닐 때 아무 데나 뛰어다니면서도 안 넘어지는 균형 감각이 아니라 가만히 멈춰선 자세에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 감각. 예를 들어 한 발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평균 대에서 천천히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마크라메처럼 굵은 밧줄을 놔두고 그 밧줄 위에서 한 줄로 걸어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균형 감각이거든요. 그럼 균형 감각인데 그리고 리듬감. 뭐 이렇게 로봇처럼 딱딱하게 걷는 게 아니라 뭔가 저 아이는 뭔가 이상하게 어색하단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럽게 걷는 그 리듬감 그게 감각 통합을 위한
이게 이제 감각통합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목표거든요. 그 핵심.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운동 발달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머리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TLR이 먼저라고, 이게 분리가 안 되면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거든요. 그게 먼저 돼야지 돼. 그 다음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게 돼야지, 목이 돼야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서 뭐 손 뭐 대고 발 대고 뭐 이런 식으로 대고 몸의 중심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네. 그게 이제 대근육에서 소근육 우리가 말하는 대근육의 소근육 이런 뭐 전체에서 부분으로 그리고 손 특히 손 같은 경우는 쓰기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손을 먼저 봐야 돼요. 얘가 어떻게 쥐는지. 왜냐하면 손가락은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될 때는 얘가 이게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치료센터 가니까 여기에다가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고 이렇게 손 안 대고 이렇게 떼기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아니면 은박지에다가 아이가 좋아하는 거 간식이라든지 이렇게 넣어놓고 뭐 아니면 개구리 알 같은 거 있잖아요. 물에 넣으면 이렇게 뿌는 거. 네, 제가 그 수업 인상으로 봤던 아이는 그 개구리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에 넣어가지고 뿌는 걸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은박지에다 그걸 넣어가지고 막 싸놔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한 손으로만 이렇게 그 푸는 거는 두 손으로 하고 이제 이게 스티커는 떼는 걸 하고 그러면은 얘 스티커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발달시켜 놓고 이 손가락만 이용해서 이렇게 은박지를 하나씩 뜯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푼 다음에 그 개구리알을 하나씩 집어가지고 물에다 넣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 근육은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근육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이 도톰한 게 근육이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근데 특수학교 애들 중에 이 손바닥이 약간 고릴라 손바닥처럼 납작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쥐기가 안 돼요. 그럼 그런 아이들한테 바르게 쓰기를 가르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먼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움켜쥘 수 있는 거. 어린 아기들 발달할 때 먼저 원통 이렇게 쥐는 것부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짚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손가락 운동 발달 그 단계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 따라서 쓰기 이전에 그럼 활동 뭐가 필요할까? 이 아이한테 뭔가를 하나를 더 경험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 쓰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좀 더 아이들이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발달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소근육 발달 단계 뭐 이런 거 하면 검색해 보면 그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반 아이의 손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지? 한번 보시면 그 단계에서 그럼 이 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 단계를 충분히 경험하게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아이가 알아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충분하게 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운동 발달의 원리가 있다면 운동 통합의 원리가 있거든요. 몸통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수축과 확장이라는 건 안으로 모였다가 밖으로 펴고 손도 움켜졌다가 펴고 이런 동작들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찰흙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밀가루 반죽 막 움켜졌다가 쫙 밀려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라 내 몸도 움켜졌다가 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먹을 꽉 쥐었다가 쫙 폈다가 막 이런 것도 해보고 발가락도 쫙 오므렸다가 쫙 펴는 거 하고 몸도 이렇게 쫙 오므렸다가 쫙 펴는 거 하고 이런 식의 것들을 활동으로 해볼 수 있게 해주면 좋거든요. 그게 운동 통합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초. 그래서 그 갓난 애기들 그러니까 미숙아들이 이제 그, 조산한, 아주 이르게 조산한 아기들은 수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퍼져 있는 상태로 누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치료의 첫 단계가 아기를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야. 그 아기 배, 아까 이렇게 오므리, 이렇게 아까 그 제가 특수학교에 있는 책 중에서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는 자세에 있었잖아요. 앉아서. 그거를 이제 그냥 저희 발도르프 도움수에서는 공벌레 자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종의 몸통의 수축이에요. 근데 이 수축 자세가 되게 아기를 쫙 안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먼저 이 가운데 근육이 수축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밖으로 퍼지는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이 안 된 상태에서는 퍼지는 것도 못 해요. 그래서 이 수축이 된다는 건 사실 또 이 수축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몸통 안정성. 그러니까 코어 근육 있잖아요. 배.
이 가슴 흉과 이것의 안정성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게 안정이 되는 게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축과 확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정적 균형을 이제 눈 감고 뭐 한 발로 들어본다든지 이런 거 약간 놀이처럼. 그래서 이번에 1초 했으면 어제는 1초 했으니까 오늘은 2초 성공해볼까? 막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경험을 늘려갈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일종의 이제 어떤 음악이라든지 이거를 그냥 1, 2, 3 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그게 좀 근육이 좀 더 이렇게 리듬감 있게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운동 통합의 어떤 패턴들이다. 이게 기본이고 이 기본에서 모든 움직임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출발한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그러면 이제 뿌리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뿌리라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깊은 뿌리도 있고 짧은 뿌리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패나 이런 거를 두려워하고 성공 경험만 주려고 하면 사실은 뿌리가 깊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하우스나 그런데 하우스나 아니면 인위적인 땅에서 키운 뿌리랑 이렇게 자연에서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자란 뿌리는 완전히 다르대요. 이거를 뭐 연구한 어떤 그 자료에 있던 무슨 사이언스 뭐 이런 자료에서 본 건데 이 사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같은 땅 위에서 똑같은 땅이에요. 근데 이쪽은 인간이 뭐 이렇게 경작한 농작물이고 옆에는 그냥 자연인데 이 같은 땅 위에서 자라지만 그 뿌리는 전혀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가 깊을수록 어떤 시련이나 고난에서도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제 우리보다는 부모님들이 더 아셔야 되는데 어떤 시련이나 실패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 과정이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험을 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내가 오늘을 괴로워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감각통하고 좀 다른 건데 요런 방식으로도 해석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건 삼킴장에 관련되는 건데 삼킴장에서는 또 빨기랑 삼키기랑 호흡에서 관련돼요. 근데 이게 또 결국에는 TLR이거든요. 여기 목 분리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빨기, 삼키기, 호흡. 양치를 할 때 백기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빨기를 내가 빨다가 딱 멈추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기의 조절이거든요. 빨기가 제대로 안 되는 애들은 백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빨기라든지 삼키기라든지 호흡을 잘 못하면 사실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서 이 마지막 단계의 주의 집중이 이걸 보기 전에 한번 요거는 어떤지, 3번은 어떤지, 3번 전에 하면 2번은 어떤지, 2번 전에 1번은 어떤지, 그럼 이것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막 찾아보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핵심 단어를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검색해보면 유튜브로 네, 우리나라 거보다 해외 검색을 해보면 되게 많이 나오고 인스타에도 요즘에는 작업치료사들이 좀 많이 올리더라고요. 한번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오늘 뭐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아니면은 위, 아래, 좌우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부할 때 저는 약간 좀 학습지로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이거를 그 학습지 하기 전에 실제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앞에다 두고 이건 앞이야, 뒤에다 두고 이건 뒤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비벼보고 등으로도 비벼보고 왼쪽으로도 뭔가를 이렇게 막 눌러볼 수 있고, 오른쪽으로 눌러볼 수,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그다음 앞, 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뭐, 무거운 물건을 위로도 올려보고, 아래로도 내려보고, 이렇게 해서 무게감을 느껴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위야, 이거는 아래야. 그런 다음에 사진으로 그거 찍어가지고, 여기는 위, 이거는 아래.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하면은 애들이 좀 더 잘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유 운동 감각이거든요. 근육한테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근육이 기억을 하면 머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근육이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머리로 이해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지체장애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거리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휠체어를 미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밀어주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렇게 학습은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진짜 거리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 스스로 근육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감각 통합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거는 다시 COPM을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COPM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COPM 기반으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를 학기 초에, 부모님하고 이제 학기 초 상담이나 개별화 교육에 이제 목표 설정을 할 때 자료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이의 하루를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 통합학교 선생님하고 한다고 통합학교 선생님하고 맞춰서 만들면 되는 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하고 하는 게 자신 없으면 일단 학교 생활만 잘하면 되니까 통합학교 선생님하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해봤을 때, 이 아이가 이제 잘하는 걸 찾으려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못하는 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를 살면서 이 아이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걸 같이 상의하고 정리해보고 아니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랑 같이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조금 낮은 수준의 얘기여도 그거 자체로도 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님하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 멘트를 한번 짜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목표를 한번 쭉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옷을 입을 때 특정 재질의 옷은 따뜻하고 소를 지르고 거부해서 등교의 전쟁을 치러요. 이렇게 쭉쭉쭉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부모님을 가장해서 적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 중에서도 나는 이게 제일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아이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이제 아이 중심으로 생각하지, 부모 중심으로 생각하지. 근데 이게 부모의 생각을 저희가 무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모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뭐 이거는 10점, 이거는 8점, 이건 6점, 이거 5점이라고 이제 중요도를 한번 이제 해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수행도와 만족도를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를 아까 이제 그 여기에서 이게 1순위가 되겠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적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수는 정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세 개만 해도 되고, 그냥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많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해결해 보는 걸로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 기간이, 예를 들어 3월 20일 날 이거를 이제 순위를 정한 다음에 이제 이 현재 상태에서 우리 아이의 수행도 이걸 현재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가? 만족도는 현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아까는 문제에 대한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그 중요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제 현재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게 수행도랑 만족도는 수행도는 높은데 만족도가 낮을 수도 있고요. 수행도가 낮은데 만족도는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하교 수술 와운 진정식은 이거는 수행도에서는 전혀 못하고 만족도에서도 매우 불만족이고, 네, 얘 불편할 잠깐을 말하기에도 수행 전혀 못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변화가 간절하긴 하지만 매우 불만족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이제 현재 상태 3월 20일 날은 이랬어요. 그래서 3월 20일 날은 이거는 이제 평균 점수거든요. 2점, 3, 4, 5, 6점이잖아요. 6점 나누기 4개니까 4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1.25가 되고, 이건 이제 8점이니까 나누기 4 해가지고 2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잠깐 접어둬요. 그러고 나서 저는 학교에서 학년 말에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학년 말 평가가 되게 좋은 게, 이제 그 학급 담임으로서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통합학교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의 전제를 정했거든요. 이거는 이 아이의 내년을 설계하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뭐 어떤 너무 뭐 아쉬운 점이나 어떤
속상함이나 비난보다는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평가를 하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이런 평가표는 몰랐고 그냥 말로만 했었어요. 그래도 되게 부모님들도 담임 선생님들도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 표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그걸 누르로 수치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효능감이 높아지겠더라고요. 우리는 약간 조금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2월 20일 날 다시 해보는 거예요. 이 항목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똑같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이때도 1점이었는데 12월 달에도 1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다, 그래요. 근데 그 자체로도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평가를 내요. 그래서 3.75에서 1.25를 빼고 4.25에서 2.25를 빼잖아요. 그럼 얘는 2.5가 되고 얘는 수행도는 2.25, 만족도는 아니, 수행도는 2.5. 근데 수행도는 2.5인데 만족도는 조금 떨어져요. 2.25예요. 그렇지만 2점이 넘으면 그거는 의미 있는 변화거든요. 그거는 정말 성과가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변화인데 2점이 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세우잖아요. 이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표를 정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 이 목표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 지금 3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는 올해 더 하고 싶어요. 3점인데 5점까지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했다, 못했다의 평가가 아니라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목표나 수행도나 만족도 아니면 중요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일종의 포트폴리오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게 변화를 하면 그걸로 우리가 충분히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할 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한 세 개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의미 있는 효과를 보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예시를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선생님들 이제 제가 이제 연수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두서없고 좀 산만하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 아쉬움대로 그냥 이제 연수를 시작했을 때 작성했던 선생님들 평가표를 다시 보면서 그 재평가란에 오늘 연수 전과 비교해서 연수 지금 선생님의 수행도와 만족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서 경험을 해야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는 차원에서 한번 해서 혹시 떨어졌거나 아니면 바뀌지 않았거나 그래서 아니면 바뀌었거나 바뀌지 않은 분들 중에서 한번 경험을 얘기해 보아 주시면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목소리 들리나요? 네, 아까 감각통합 관련돼 갖고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좀 과제 체크리스트? 뭐 혹시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조금, 우리가 교실 안에서 아이들하고, 얘 이거 할 줄 아는 거 보니까 요 단계까지 왔구나. 뭐 약간 네. 그렇게 조금 위계가 되어 있는 간단한 활동 체크리스트 같은 게 조금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 이게 감각 통합은 일종의 운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도구가 있긴 한데 그거는 어 선생님들 임의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도구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접 뭐 아이들한테 실행 교실에서 예, 해보는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아까 선생님이 뭐 손가락이 여기가 뭐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아직 분화가 안 돼서 그렇고 뭐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네, 쉽게 그냥 누구나 교실에서 뭐 한쪽 발 들어봐 했을 때 뭐 그게 몇 분이 지속이 안 되면 얘가 이제 조금 아직 조금 덜 된 상황이고 뭐 이런 네. 약간 아주 간단한
행동 체크리스트 같이 그런 게 혹시 없을까요? 아직,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발도르프 도움수업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음, 이게 좀 약간 여러 가지 복잡해서 그래서 이제 감각 처리 도구를 제가 소개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감각 처리 도구로도 그래도 이제 의미 있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여서 근데 감각 통합과 관련된 도구는 제가 조금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 도구는 다 직접 해보는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진단평가 도구 할 때 그 연수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다 연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굉장히 섬세한 거여가지고 같은 동작이어도 그게 발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전 단계 공부해야 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보는 거여가지고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몇 가지는 오프해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선생님들의 지금 현재 상태랑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화면에서 보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어요. 어, 그, 음, 이제 A3 정도 종이 있잖아요. A3 정도의 종이가 있으면 A3 정도를 직사각형 한 3분의 1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잘라요. 자른 다음에 거기에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발은 11자로 두 바닥은 바닥이 딱 돼야 되거든요. 바닥이 안 닿으면 발판을 대줘야 돼요. 왜냐면 그게 몸통 안정성을 주는 자세거든요. 근데 이게 안정이 안 되면 거기에서 다 모든 원시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촉발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본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위험 요인을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그걸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에서 종이를 가운데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 학생 앞에, 그러니까 가운데 위치한 다음에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종이가 있으면 이 가운데 종이 부분 있잖아요. 가운데 부분이 그 아이의 몸통의 가운데 부분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책상에 올려놓고 색연필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끝까지 반듯하게 그려보라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끝까지 반듯하게 그려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이렇게 물결 무늬를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공중에서 이렇게 이거 뭐 무슨 모양 같아? 그러면 뭐, 물결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모르면 이건 물결 모양이라고 해.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물결 모양 보여줘서 이거를 종이에 그려봐.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끝까지 그려봐.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말 안 해도 돼요. 방향을 알면 왼쪽, 오른쪽이고, 방향을 모를 때는 왼쪽, 오른쪽에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서는 이미 뇌가 정지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쓰지 않고 이쪽에서 이쪽까지라고 손가락으로 가리 꼭 집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 반듯하게 그려봐. 끝까지 물결 모양으로 그려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그리냐면 제가 저희 반에서 실제 해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몸 가운데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그려요. 그러면 이 아이는 가운데에서 그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교차하고 관련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교차가 안 되는 한테 교차를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한테는 가운데서 뭔가를 이렇게 막 조작하는 가운데 만나서 뭔가를 뭐 이렇게 찰흙을 한다든지 뭐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뜨개질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근데 이 아이들 특징이 또 뭐냐면 섰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뭐 공받기 하는데 공 주고받을 때 공을 받는데 공이 아니라 공보다 더 쉬운 게 뭐 있냐면 연필을 이렇게 두고 이제 이걸 봐봐. 이렇게 봐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뭘 떨어지잖아. 그럼 고개가 이렇게 같이 와요. 이런 아이들은 통갑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칠판 보고 알림장 써봐. 이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눈이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칠판 보고 알림장 써봐. 그러면 얼마나 얘는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 뭐 반듯하게 줄 맞춰서 써봐.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이걸 못하는데 얘한테 여기서 공책을 여기서부터 반듯하게 써야지. 왜 이렇게 칸도 안 맞고 아무 데나 쓰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진짜 오프로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몇 가지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서 그 실천 특수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근데 제가 살짝 만든 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 가정에 보내는 용으로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쉽게 만든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선생님들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잘못하면 또 이제 오개념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약간 참고용이다 이런 용으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연수 자료는 지금 채팅창에다가 올릴게요. 양이 요 자료를 그 실전 특수에 올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왜냐하면 강의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좀 보는 게 조금 저는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체크리스트는 제가 한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